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고 다음 주쯤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할 수 없다는 당규를 들어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다른 여야 4당은 5.18 망언을 묵인하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5.18 유공자인 민병두, 설훈,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한국당 해산을 촉구하고 오늘 저녁 7시 당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화 대전 공장 내 다연장 로켓포 천무 발사체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0대 2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구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의사가 확고했고 금전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머니의 강압적 통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도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여 90억을 챙긴 뒤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금광 개발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불과 한 달 만에 400여 명에게서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방안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또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면서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우철희 기자입니다. 예정된 장소까지 급히 바꾸고 비밀리에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다시 만났습니다. 2시간의 경론 끝에 이번 파문이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고 보고 문제의 5.18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데. 하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 징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분들은 아예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이로써 두 의원은 선거 레이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홀가분한 건 아니죠. 징계가 끝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완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가 내려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의 뜻과 함께 당내에 유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거듭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서도 정권의 위기 탈출용 소재로 이용 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사익 추구, 법치주의 훼손 행위가 있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내놨지만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이번 파문에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문제의 공청회 이후 나흘이 지난 뒤에야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맞물려 윤리위를 소집하면서 다른 두 의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여당과 나머지 야당의 공세의 빌미를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제명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적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성난 민심과 정치권 안팎의 거센 비판 속에 나름의 수습책을 내놓긴 했지만 여지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국민 기만이라며 일제히 질타했습니다. 특히 5.18 유공자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3인방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고소했고
또 국회에선 긴급 토론회와 규탄 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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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의 결정을 두고 여야 4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청년 대표들은 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시 청년들의 열정을 짓밟아 전당대회 흥행용으로 치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징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군사 독재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군사 독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신군부의 후예들과 결별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한국당의 진실 은폐와 역사 왜곡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한층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5.18 역사 왜곡은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망언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5.18 유공자인 현역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 3명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광주 5.18을 회순하는 5.18 정신을 회순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여야 4당은 이번 주 안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동 발의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다음 주 초 여야 간사가 모여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에 고소를 당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18 망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 씨는 오늘 서울 사당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해 당시 광주 영상에서 북한군과 일치하는 인물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소속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무책임하게 모른 채 하고 있다면서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8일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개최한 5.18 공청회에 참석을 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5.18 운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을 빚었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북미 정상 간 하노이 선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만나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 영감을 받았고 여러분이 옳았으면 좋겠다며 2차 회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 원론적 합의에 그쳤던 싱가포르 선언과 그조차도 북한이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결국 2차 회담의 성과를 결정짓는 건 역시 하노이 선언이 어떤 내용을 담느냐인데 하노이 선언에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등 싱가포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북한은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체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종전선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 검증을 수용하느냐가 비핵화 조치의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는 낮은 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더 나아가서는 일부 제재의 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선언에 담길 내용을 조율할 다음 주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비핵화까지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거라고 강조하며 장외전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징성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다음 주 실무 협상이 이번 회담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주중 북한 대사와 전격 회동해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오늘 베이징 호텔에서 열린 북중 문화협력협정과 북중 항공운수협정 체결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와 북중 간 혈맹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 국무위원은 중국이 북한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재룡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초 회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23개 나라를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유럽연합이 발표한 테러 자금 지원국 예비 명단에 올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23개 나라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예멘과 나이지리아 등도 대상에 올랐으며 미국령인 괌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28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통과된 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해 11월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짙은 54개 나라 명단을 작성한 뒤 추가 평가 작업을 거쳐 이날 23개국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명단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U 집행위는 이는 EU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국가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추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오늘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예전에 비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레이저 눈빛 대신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을 노려보던 예전의 레이저 눈빛 대신 짤막하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권한대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우병우 화이팅!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 때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세히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합쳐 징역 4년에 이르는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인 지난달 3일 석방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 전 수석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혼식장과 대학 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이 기존 공약이었고 청중도 적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원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도정에 더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호식이 2마리 찍힌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2년 전 YTN 보도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또 경찰 수사 뒤에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죠.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급하게 뛰쳐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는 여성. 뒤따라온 최 전 회장도 어떻게든 택시에 타려고 하지만 지켜보던 시민들의 제지로 결국 실패합니다. 2년 전 YTN 보도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식사 자리에 불러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회장을 따라갔다가 주변 여성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해가 간다며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냥한 표정을 짓거나 호의적 태도를 보인 부분은 피해자와 최 전 회장과의 지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내내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최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비서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재판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씨는 오늘 새벽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김 씨의 진술을 믿어준 상화원 사건에 대해 당시 방해 구조, 또 목격 사실을 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민 씨의 이 같은 주장은 2심 재판부에서 다른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배척됐다며 2차 가해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을 비롯해 유착설이 제기된 서울 역삼지구대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과 성범죄 동영상 유포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전담 수사를 맡은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버닝썬 대표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김상교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모녀 간의 갈등이 빚은 사건이 아니라 내연 관계를 유지하려던 딸이 재산을 노린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임모 씨가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범행을 눈치챈 남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지만 현직 교사의 잔인한 범행 계획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엄하고 억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것이 임 씨가 밝힌 범행 이유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 때문에 딸이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 씨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늘 내일 중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임 씨가 범행을 재촉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앞서 임 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던 임 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김 씨에게 외제차와 고급 시계 등을 선물하면서 임 씨는 5억 원 넘는 거액을 썼습니다. 또 살해를 청부할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 구한 아파트 전세금 16억 원의 잔금을 치른 날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임 씨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수백 명이 속아 넘어갔는데 이번에 미끼는 금이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트레저 SL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영장 원본이 정본이 제시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제시를 하고 압수수색을 이 장소를 할 거예요. 이 업체는 금광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장하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0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을 미끼로 90억 원을 챙긴 뒤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또 한 번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범행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가상화폐 백서를 만들어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홈페이지 서버를 미국 업체와 계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신일 골드코인 때는 백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형태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형식으로만 겉모습은 형태만 갖췄고 내용 자체는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냥. 경찰은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에 가담한 50살 이모 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도피한 주범 유승진이 유니버셜 그룹으로 업체 이름을 바꿔 또다시 사기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금 1,000만 돈이 묻혀있는 금광을 개발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허무맹랑한 사기에 또 한 번 수백 명이 속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김태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듣기에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건 개요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업체가 설립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리고요. 금강 개발과 연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그 홍보 방법이 참 허무맹랑합니다. 경북 영천의 금광에 시가 50경 원에 달하는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건데요. 투자만 하면 수십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400여 명이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고 투자 금액만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대표 이모 씨 등 5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예, 50경 원에 달하는 금 1,000만 톤, 이게 뭐 예상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허무맹랑하긴 한데 그런데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기를 꾸민 게 또 이 업체를 만든 인물이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를 벌였던 주범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인물들은 모두 공범이고요. 주범은 또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죠.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사기 사건의 주범 유승진이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해외에 머물며 국내 사기 행각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번 사기도 유승진이 처음 꾸민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와 실물인 금을 미끼로 유혹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기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스코이호 사기 당시엔 2,300여 명에게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순간에도 유승진은 또 다른 사기를 벌여왔던 겁니다. 특히 이번에 대표 명의를 빌려준 공범 이모 씨는 35년 경력의 중국집 주방장이었는데요. 3년의 감옥살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1년에 5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돈스코이호를 어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때, 발각이 됐을 때 이미 또 다른
다른 쪽으로도 이런 사기 예, 행각을 또 그렇습니다. 벌이고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범행 수법은 또 돈스코이호와 다르게 수법이 많이 진화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또 달라졌나요? 네, 이번 범행의 기본 수법은 일단 지난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와 좀 비슷합니다. 실물과 연계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난 돈스코이호 사건 때는 이들이 내세운 가상화폐에 실체가 없었다는 게 사기라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기술적인 근거를 적어놓은 설명서, 이른바 백서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미국에 있는 업체와 서버 계약을 맺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기 행각에서 뭐 경찰에게 발각됐던 내용이라던가 경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보완된 또 다른 사기를 치밀하게 또 계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사기를 당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일부 투자자들은 이 업체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피해본 게 없다면서 수사기관에 연락을 거절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데요. 이 배경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업체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나서서 속았다고 진술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으니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승진을 잡기 위해서 해외 경찰과 공조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추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러는 사이 유승진은 유니버셜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명을 또 바꾸고 또다시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사기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치밀한 범행 계획을 짰다는 점이 아마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샀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피해자들은 혹은 미래에 혹시 모르는 피해자들은 이 부분에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태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면 타협으로 가느냐를 결정지을 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談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역 협상 시한을 2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중국에서는 류어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미중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차관급 실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막판 타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 해소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문제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틀간 협상에서 100% 타결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건은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줄여 타협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We have a big team of people, very talented people over in China right now, negotiating on the China deal. It's going along very well.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60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의 회동 가능성이 미국 측 고위 관료에 의해 제기돼 주목됩니다. 스티븐 센스키 미 농무부 부장관은 미중 정상이 3월 중에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협상을 마친 뒤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는지 여부가 전쟁이냐 타협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건의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 의견이 잘 반영되게 하겠다면서도 길게 보면 올리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면서도 소득이 고용노동자보다 못하다면서 5차례 대책에도
자영업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자영업계의 건의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시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저희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질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답변했고 일부 의견에는 대통령도 제안을 보탰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되듯이 자영업자 단체가 대표로 카드 수수료를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붙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엔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자영업자의 건의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추가 보완 조치를 올해까지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만 따로 초청한 건 이번이 역대 최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자영업이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뜻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건설 허가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의결 절차에 자격이 없는 의원 2명이 참가하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내용에 흠결이 있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법한 부분이 건설 허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 예상 손실 비용이 1조 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현직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를 늦추는 등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줬고 김 위원장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서 김상조 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고발장을 통해 공정위가 135억 원대 유한 킴벌리 정부 입찰 담합 사건 등을 몇 년간 묵혀두고 뒤늦게 조사에 나서 증거인멸을 내버려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정의당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 10명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명단을 밝혔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법관 10명을 추려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권 대법관의 경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데다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에 관여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명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당이 사법농단 의혹이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 그 명단을 공개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 이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명단 공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10명의 탄핵법관 명단 선정 기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양승태 전 그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총 138명에 이르릅니다. 네. 예, 이 중에 재판 계열이나 재판 개입 그리고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사태에 직접 관여하거나 고위 법관으로 책임이 큰 법관을 10명 우선 선정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명단은 반드시 탄핵할 대상이라고 들었고 또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 예비 명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한 13명? 13명 정도를 저희가 예비 명단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오늘 발표한 명단과 그럼 이 예비 명단에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개입 여부와 고위 법관으로서의 책임 여부 이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사실 이달 중에 대여섯 명의 대상 법관을 발표하기로 한 방침을 지금 밝힌 상황인데 혹시 정의당에서 오늘 발표하고 나서 민주당 측과 좀 어떤 조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새로 있거나 한 건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도 당의 입장을 가지고 탄핵 추진을 할 법관들의 명단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좀 국회의원 수하고도 뭐 재적의원 숫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좀 관건인데 지금까지 좀 네네. 정당별 입장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당론으로 네.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은 정의당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고요. 예. 민주당은 이제 주요 원내 지도부들, 예를 들면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나 박주민 최고위원 등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긴 했는데 네. 아직 이제 당론으로까지는 확정을 못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뭐 정동영 의장 대표나 이제 몇 분들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역시 아직은 이제 당론으로 결정은 좀 못한 상태이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까지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나 네. 이찬열 의원, 뭐 이상돈, 뭐 박주현 이런 분들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사실 그동안 뭐 지난해 12월 밝히고 나서 다른 당들과 좀 여당을 포함해서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전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격적으로 좀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아까도 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5명을 1차 명단 공개를 한 적이 있고요. 네. 예비 명단까지 해서 이제 총 23명을 검토를 쭉 해와서 책임이 큰 법관 10명을 1차로 압축해서 오늘 공개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좀 민주당과 평화당이 그동안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또는 개인 의견 차원에서는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각 당에 당론을 좀 확정해 줄 것을 좀 촉구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이제 행동으로 돌입하자라고 하는 좀 이렇게 압박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론으로 좀 정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명단 공개되고 나서 뭐 우려의 시각이겠습니다만은 법관들이 사의를 좀 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박주민 대표도 타 언론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던데 거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명단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공개도 돼야 되지만 네. 이게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각 법관 한 명 한 명간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요. 예. 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법관들이 사직을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시점 이후에도 사실은 스스로의 사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명단을 발표한다고 어쨌든 뭐 그 사직을 할 우려 때문에 명단 발표를 미루거나 이 추진 자체의 일정을 좀 늦추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 발표를 좀 더 우선시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빨리 어쨌든 추진하자 이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예. 네, 이름 공개가 더 우선으로 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한 숫자는 대여섯 명이거든요. 그럼 지금 네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한 명단이 10명인데 좀 앞으로 조율 과정에서 이런 인원도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 10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네.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이제 6명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명단이 이제 겹치는 분들도 있고요. 겹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당 차원에서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 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명단 공개를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론 당연히 헌법상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시고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탄핵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삼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좀 이론적인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탄핵 심판은 네. 일반 형사 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의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사법적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른바 헌법 위반의 경우에도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의 소관점에서 이들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의 이제 신속한 파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재판관 9명 중에 이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되어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행위로 바로 이제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이라든가 심판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려면 3분의 1 이상의 이제 발의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1, 제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또 통과를 하려면 과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른 야당이라든지 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좀 협상 과정이 좀 중요할 텐데 앞으로의 좀 계획도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이제 정의당이 이제 당론으로 다시 한번 이제 탄핵 그 법관에 대한 명단을 확정 발표했고요. 네. 아마 다른 정당들도 곧 정당 차원에서의 탄핵 대상 명단을 확정해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간에 탄핵 대상 법관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이제 이번 주 뭐 중후반으로 네. 다음 주 초까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대한 다음 주 중으로는 법관 탄핵안을 발의를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다른 정당과도 좀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일본 기업이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이죠. 피해자들의 유족이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도쿄를 방문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영정사진을 들고 유족들이 처음으로 일본 도쿄를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고인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강요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본사가 있는 곳에 그 아들과 남동생이 대신 온 겁니다. 동료들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비난을 시키고 확인하고 맨 나중에 나오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지진으로 돌아갔습니다. 힘겹게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마땅히 배상해야 할 미쓰비시 측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유족들은 분노를 넘어 이제 허탈해진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 사고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거 아니야 잘못했다 소리 하지 마지 그래도 해본 거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땐.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 한 달을 훌쩍 넘겨도 미쓰비시 측이 전혀 반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유족 측은 협의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답변 시한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3월 1일 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誠意ある回答を求めなければ強制執行に踏み切ることも考えるという要請の内容でありました。 유족 측이 요구한 답변 시한은 보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여전히 일본 정부 핑계를 대며 묵묵부답. 미쓰비시에 앞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 역시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한다며 지난달 9일 우리 정부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최근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그 결론을 600명, 북한군 600명을 부정을 하려면은 이 책을 부정을 해야 돼요. 이 책의 어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진들을 찍힌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북괴군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북괴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됐고요. 지만원이가 36호 광수 체령회로 저를 지명을 했습니다. 작년 봄에 재판도 가지고 저보고 광대뼈가 왜 튀어나왔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죄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로 보이세요? 75년생인데 그러면 80년이면 몇 살이에요? 5살, 만 5살. 만 5살에 여기 강수. 그래서 혹시 안 태어난 사람 찾고 있어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그 진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추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1심 재판에서 9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북한군 이 개입설을. 근데 왜 여당은 저는 이 법안이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절차를 충실히 준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가 좀 없었다는 지적을 해서 일부의 의견이지만 북한군 개입 여부도 하나 추가를 하자 이런 것이 공청에서 제의가 됐었고 이 북한군 개입의 어떤 그 날조 뭐 이런 조작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걸 조사하려면은 규명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 범위에 분명히 넣자. 그래서 5.18에 대해서는 광주 사람들 생각에 반대되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보수 진영이 5.18에 대해서 내는 소리도 공론의 장에 상륙할 수 있는 구두보를 만들어주신 여러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명 의원님 모시고. 진압군이 성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진상조사위를 꾸리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상조사에 같이 넣지 않으면 그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고는 이제는 그거에 근거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당내 의원들은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온천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욕조 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지만 이 온천은 일주일 동안이나 영업을 강행했는데요.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이용객 수백 명은 추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해시에 있는 컨벤션 보양 온천입니다. 출입문마다 임시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용객 가운데 3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다녀갔고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 온천의 욕조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렐라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레지오렐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온천 측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 레지오렐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설사 증상이 좀 나고 있거든요. 이름과는 상관이 있나? 균이 나왔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들이지. 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렐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습니다. 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권유해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목욕장에 레지오렐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남에서 첫 번째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베트남 국적의 9개월 된 아기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2달 머문 갓난아기는 지난 12일 한국으로 들어왔고 홍역 감염이 확인된 뒤 자택에 격리됐습니다. 경남도는 이 아기와 접촉한 부모와 택시기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 21명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에 참가할 의원을 공모받아 31개 시군구에 937개 의원을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이번에 선정된 31개 지역 937개 동네 의원에서 25일부터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차 공모에서는 27개 지역에 870개 의원을 선정해 올해 1월 14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간 진행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 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 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업계 3위 LG유플러스가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합니다. CJ헬로 지분의 53.92%를 보유하고 있는 CJENM으로부터 CJ헬로 전체 지분의 50%보다 한 주 더 많이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8천억 원.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CJ헬로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413만 명의 케이블 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78만여 명, 알뜰폰 가입자는 79만여 명입니다. 시장 점유율 11.7%로 유료 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의 가입자와 합하면 KT그룹에 이은 2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분간은 기존 케이블 TV 가입자의 동의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조대로 IPTV와 케이블 TV를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융합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돼가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CJ헬로 지분 인수를 추진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가시화되면서 유료 방송업계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케이블 TV T브로드와 딜라이브 인수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시대의 또 하나의 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통신의 융합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 시대의 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들이 이 미디어 콘텐츠를 필요로 하면서 CJ헬로를 인수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반을 가진 대형 통신사들의 몸집 키우기가 빨라지면서 방송통신업계가 요동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7% 내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주택거래가 극도로 침체했던 지난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 기간의 하락입니다. 고급 주택을 매입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 기준이 불합리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 징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실거래가가 14억 원인 주택에는 취득세가 중과됐지만 130억 원인 주택에는 일반 과세가 이뤄지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거래 가격이 높더라도 면적 기준과 건축물 가액 기준의 하나라도 미달하면 고급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고급 주택의 면적 기준을 피하기 위해 주택의 일부를 전시실 용도로 신고한 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대전시 외삼동 한화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 씨 등 생산직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이번 폭발로 불이 나면서 인근 언덕으로 번졌지만 소방대가 40여 분 만에 모두 껐습니다. 한화 측은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추진체 연료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에선 지난해에도 똑같은 폭발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인명사고가 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원인은 안전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역시 바로 그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로 화약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로 인해서 인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이 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화 측은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더 한화가 투명하게 내부 시설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장에서 폭발이 잇따르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낮 12시 40분쯤엔 서울 을지로 사가의 한 상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철물점에서 시작이 된 이 불로 12명이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옆 상가 사이 간격이 좁아 주변 상가 7곳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2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소방관 130여 명이 출동을 해 진압을 벌이면서 을지로 3가와 4가 사이 양방향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크릴 절단 기계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 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 중절,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2명이 낙태를 경험하는 등 응답 여성 10,000명 가운데 756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여성 1000명당 낙태 비율은 4.8%, 낙태 건수는 5만 건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 여성이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바 낙태로 불리는 임신 중절 수술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년 전엔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가운데 무엇을 지키는 게 헌법 가치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측은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낙태죄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로 9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새로 이제 구성이 되면 지난번에 변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조속하게 평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7년 전 낙태죄는 한 차례 헌재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나뉘었습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헌법에 부합하는 걸로 결론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특히 신임 재판관 일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뭐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뭐 이런 법도 있던데 지금 현재 그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르면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다음 달 말에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절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하고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여전해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8%. 그런데 2035년이 되면 70%나 될 것으로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4인 가족 중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1인 가구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정우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인적인 월세 부담. 고시원 한 평당 관리비 기준이 타워팰리스보다도 비싸게 지금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 사실 보증금도 부담이라서 저희는 지금 난민촌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저희 집 6명이 살아요. 혼자 살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는 현실. 하고 싶어도 꿈을 못 꾸는 거죠. 저도 사실 이민이라는 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나라에서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여전하다는 혼밥 차별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난 30, 40대 1인 가구 남성들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삶의 전반에서 불편을 넘어선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에서 2017년 28.6%로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정책 모두 4인 가족 중심의 옛 관점에 머물러 1인 가구를 하나의 삶의 형태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책 전환,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의 특색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특색에 맞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진 장관이 30, 40대 1인 가구 남성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건 이 연령대 남성 비중이 남녀 통틀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나 노년 1인 가구의 목소리도 담아 법적 제도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타시는 분들 보면 아슬아슬해 보일 때가 많죠.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나 인도 구분 없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해 200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인도를 가로지르고 자전거 도로를 거침없이 달리기도 합니다. 캠퍼스 안에서도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을 타는 학생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차지 않았는데 시속 2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사고 사례는 690건이 넘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난 2017년에는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걸려서 이제 중심이 넘어지면서 이상 타박상하고 찰가상을 좀 입었고요. 그래서 이제 광대뼈가 실금이 가고 그리고 이제 찢어져서 몇 번을 빼냈고요. 소비자원이 직접 현장 조사해 보니 이용자 92%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은 차로에서만 탈 수 있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 전동형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만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10명 가운데 6명은 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와 최고 속도가 비슷한 만큼 일부 국가들처럼 주행 공간을 자전거 도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있었지만 자전거 도로 등은 여전히 아직 제한 금지되어 있어 주행 공간 현실화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전동 킥보드 같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보호장비 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일부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보통신 분야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3건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고지서. 이런 고지서는 현재 우편을 통해 전달되지만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를 해준 겁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질환자 관리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로 파악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원 안내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국민건강 증진 차원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포함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내원 안내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워치 4보다 저희가 양산 준비나 기술 개발을 훨씬 더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했었으나 이제 허가라는 규제 그리고 원격 의료라는 이제 규제라는 허들에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었고요.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서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건수는 총 9건. 정부는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6건은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5.18 망언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신경전이 오갔는데 일부 후보는 도를 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잡고 한박웃음을 짓는 것도 잠시, 자유한국당 첫 합동연설회에선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오갔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전 총리는 일단 원칙론.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속에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을 향한 검증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큰절로 인사한 오세훈 전 시장은 황교안, 김진태 후보 같은 이념형 지도자로는 총선 필패라며
개혁 보수로 중도 무당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감한 화두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론까지 끄집어내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5.18 파문 관련 징계가 유보돼 경선 레이스를 이어가게 된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정국 때 당에 없었던 나머지 두 후보를 겨냥해 자신은 촛불 정국에도 당을 지켰다며 애국 세력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에 놀라 다 도망갈 때 당을 지킨 사람 누굽니까? 애국 세력과 우리 당이 힘을 모아 어깨동무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 일부는 목소리 큰 태극기 부대에 호소하듯 우경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 정복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화 통일이 되어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동을 거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수권 정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5.18 망언과 이른바 박심 논쟁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한국당은 인사말에 나선 김병준 위원장이 거센 야유를 받는 등 위태로운 민낯도 노출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이행 조치로 철수한 전방 감시 초소 GP 가운데 원형 보존 차원에서 남겨놨던 우리 측 GP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보존 GP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우리 군의 최전방 GP.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직후 남측에 설치된 최초의 감시 초소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우리 측 11개 시범 철수 GP 가운데 이곳 한 곳만 보존됐습니다. 유엔사기와 태극기는 사라졌고 병사들의 생활 공간과 무기고가 있던 GP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방사포 사격 현장을 지휘했다는 덕무현 전망대와 금강산 전경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580m 떨어진 곳에 북한군 최전방 GP가 있었는데 모두 철거돼 공토만 남았고 북한 역시 지난 2013년 김정은이 방문한 중부전선 GP를 보존했습니다. 이곳 보존 GP는 우리나라 동북단 가장 끝에 위치한 곳으로 남쪽을 제외한 모든 곳이 북한에 둘러싸여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장병 모두는 군사 대비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확고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GP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이 GP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 현장 방문 등 문화재적 가치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여는 상징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알카에다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인데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한국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이슬람 국가 알카에다 관련 안보리 위원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 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서가 거론한 시리아의 알카에다 계열 조직은 주로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카티바 이맘 알 부카리와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입니다. 두 조직의 전투원 규모는 각각 200~3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카티바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는 옛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자바트 알 누스라의 전투부대입니다. 누스라는 현재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 7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알카에다 계열 조직원이 한국행을 원하는 배경에는 한국에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주의 추종자들로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대는 역할을 한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 공개 후 우리나라 법무부는 테러 대응 차원에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비자를 신청하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체류 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제외 공간에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시리아 등 여행 금지 지역 체류 사실이 확인되는 우즈베키스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른바 조재범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 중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와 체육회의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계 성폭력 대책을 발표하며 대한올림픽위원회 KOC의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IOC에서 요구하는 KOC의 역할 이런 것들도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와는 분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는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 출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대한체육회와 완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KOC가 엘리트 체육을 총괄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의 행정을 집중해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체육회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KOC 분리가 체육계 분열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합니다. 실제로 두 단체는 1960년대 분리 운영됐지만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대한체육회장이 KOC 위원장을 겸임하는 현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KOC 분리 시도를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입니다. 물론 논의는 하고 또 그러한 개선책은 얼마든지 찾아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함부로 분리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은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KOC 분리는 체육개혁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면에는 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문체부를 통해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 권한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국가별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체육회를 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해야 IOC의 규제를 피해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나서 체육 개혁 작업을 민간 주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체육회 반발은 커질 전망입니다.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비리 발생의 원인이자 동시에 비리 근절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5년에도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주도로 KOC 분리를 추진했지만 체육회 강력한 반발로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간판 스타 박성현 선수가 새로운 후원사와 함께 더 큰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박성현 선수는 올 시즌 5번의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성현이 새로운 후원사 로고를 모자에 새기고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2년간 약 7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액을 남긴 주인공은 필리핀의 리조트 그룹입니다. 계약 기간 외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매니지먼트사는 박성현의 이름값에 맞는 여자 골프 사상 최고의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정도의 선수가 됐나 싶기도 하고 이번 훈련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이게 뭔가 저를 더 한층 더 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성현은 지난 2년 동안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을 포함해 통산 5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LPGA 투어 3년째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시즌 3승을 목표로 잡고 목표를 이뤘고 매년마다 목표는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시즌 5승을 목표로 잡고 그 우승 안에
메이저 우승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박상현은 다음 주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타일랜드 LPGA 대회로 올 시즌을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는 후원사가 주최하는 필리핀 투어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자 여기 익숙한 인물과 낯선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은 2월 14일 대부분 밸런타인데이로 알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기도 합니다. 딱 109년 전 오늘 안중근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재판 결과에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최재형.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최 선생은 안중근이 의거에 사용했던 권총을 준비해주고 또 유가족을 돌본 인물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부터 2월 14일이 되면 이렇게 안중근 사형 선고일을 맞아서 조력자를 소개하는 SNS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100년 전 역사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어디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출장 비용, 가성비 높이는 꿀팁. 전 세계 수백 개의 예약 사이트를 비교해서 원하는 호텔의 착한 가격을 찾아주는 트립하고. 스마트한 출장도 역시 트립하고와 함께. 호텔 트립하고. 네, 이상으로 YTN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